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더 커진 사법 리스크와 이 정치권 쟁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중형이 선고된 이유, 일단 뭐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6월 7일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는데 적용된 혐의는 모두 이제 4가지입니다. 특가법상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또 증거인멸교사 이렇게 있는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유죄 취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1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은 역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죠.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총 800만 불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394만 불이 불법으로 북한에 넘어갔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반출 혐의를 인정한 것과 더불어서 특히 300만 불에 관해서는 이것이 방북하는 것에 있어서의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설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만이 의율이 됐습니다만 추후에 공모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될 시는 이것이 이제 제3자 뇌물죄의 적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더욱 큰 관심이 모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안이 매우 중대하죠. 그러니까 공소 금액만 해도 이제 8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가법을 또 보면 어쨌든 1억 이상의 뇌물 받으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했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확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뭐 렌트카라든지 버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도 재판부를 좀 깊이 신청했다는 점, 지연했다는 거죠. 지연, 이런 것을 재판 지연으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술이 좀 번복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떤 정경유착으로 보고 있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되게 불성실하게 재판부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법원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이 비용, 이걸 쌍방울이 대신 낸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방북 대가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건넨 돈으로 지금 인정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500만 불과 300만 불, 500만 불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요. 그거는 뭐 순수하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그 판사가 인정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근거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 진술도 있고요. 특히 그 이화영 전 부사의 최측근으로 경기도에서 국장을 하던 평화협력국장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쓴 메모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돼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줬다. 이런 그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증거는 아마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를 할 때도 똑같이 또 증거로 제출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방어, 이제 결국은 공범 관계가 될 텐데 이 방어에 굉장히 힘겨운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증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대단히 많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그 편파적인 검찰의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재판부를 인정 못하는 변호사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뭐 이제 아마 기저에는 이 재판부를 향한 뭐 단순한 불만도 있겠지만 네. 그 이전에는 아마 검찰을 향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5월 14일에 이 쌍방울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에 뉘우친다는 이유로 이 3년 6개월밖에 구형하지 않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15년을 지금 구형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취사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1차적으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뒤바뀐 부분에 검찰의 뭔가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를 통해서 이 검찰이 뭔가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고 회유하려고 했다.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김성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진술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쌍방울 그러니까 이 김성태 회장 측에서 결국에는 대북 사업을 내세워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증거로 인정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편파적으로 여러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뭐 변호인 측은 상당히 좀 억울했는지 SNS에 또 욕설로 추정되는 자음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면 그 의뢰인이 누구든 간에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뭐 의무가 있는 거겠죠. 네. 하지만 지금 저 김광민 또 김현철 변호사 두 분이 지금 어제 그 공판 이후에 나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예. SNS에 게시한 그 욕설이 연상되는 예. 그런 것과 별반 행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사법적 구제보다는 누구 보라고 저렇게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인가라는 것이 의심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 22대 총선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인들이 다수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매를 버는 행동을 한 것이 변호인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그 선고기일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재판부 보고 이런 뭐 결심 내용 요지서를 충분히 통독을 하라는 둥 제대로 판단을 하라는 둥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둥 마치 그 무슨 명령을 내리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태였고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SNS에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과도한 행태, 이런 언행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NS에 저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음이나 모음 저런 것들을 올리는 것보다는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금 어떠한 점이 불합리했다. 그래서 그러게 이런 재판이 이래서 아쉽다라고 올리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쌍방울의 방 전 부회장은 집행유예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나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검찰에게 어떤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지 않나.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술자리 의혹을 통해서 회유를 받고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정관 변호를 통해서 회유를 받았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의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어쨌든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좀 속상한 마음을 좀 저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런 식의 그 변호인의 태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정에 있는 사람들도 여간에서는 공식적으로 저런 걸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변협에서 충분히 저 부분을 감안해서 변호사의 품위와 관련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미칠 파장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과거 관련 발언 함께 보시죠.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표가 지금 어떤 속내일지가 궁금한데 일단 법원은 이재명 당시 이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실 더 커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증거가 뭐 대단히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제3자 뇌물 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 문제로 이제 새롭게 기소가 될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을 3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원지법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면 4개로 늘어나게 되죠. 그런 문제. 더군다나 이거는 그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이미 선고받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도 이 똑같은 문제로 만약에 기소를 되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어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뭐 수사와 또는 재판을 받는 이런 정도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그 아주 그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다. 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결국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 짧게 2개로 정리를 하면 네. 대북 자금으로 갔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41억 300만 달러 이것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북한에 대납을 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 봤을 때는 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봤을 때는 당시 이제 2017년, 18년도에 남북 어떤 경협 사업에 대한 테마주가 상당히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그 회장의 쌍방울의 자회사 라노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을 노리고 어떤 이화영 부지사와 통해서 남북 경협 사업을 통해서 본인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김성태라는 분이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전력을 보면 불법 도박, 뭐 불법 사채, 주가 조작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망라에 있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이용을 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까지 어떻게 검찰의 어떤 수사 속에서 엮어진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김성태 측도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전언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 재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수사팀도 검찰도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표의 정치 행보 여기에도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방금 전에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그 뭐 북한이나 혹은 뭐 필리핀 또 중국 등지에서 여러 북한 관련 인사들을 만난 것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큰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번 재판부에서도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00만 불에 관해서 이제 대북 살해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을 판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3자 뇌물죄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형법 130조에 보면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이 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는 그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예. 제3자에게 그 뇌물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그 제3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만 이게 워낙 외형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특가법상 적용이 되게 되면 뇌물과 제3자 뇌물이 형량이 같습니다. 1억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394만 불에 관해서만 외국환관리법은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돈을 받는 주체가 중앙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아닌 경우 일반 개인이나 뭐 아태위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서이지만 뇌물의 경우는 또 경우가 달라집니다. 전체 총량인 800만 불 전체에 대해서 뇌물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형이 예상이 될 것이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얽혀있는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또 여기에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대표 대선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지켜봐야죠.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게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거는 또 여러 재판의 절차가 있는 거고 네. 단순히 1심에 뭔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끝날이라고 보이진 않죠. 예. 어쨌든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첨예하게 사법적인 그 문제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씨 재판만 보더라도 이것도 지금 바로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역시도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은 더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마 법원의 판단에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항소심 정말 뭐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다투는 일,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적으로 싸우는 일이 아마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결국에 이게 연내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들을 두고 뭐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증거 자료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치권 반응도 짚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1심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수사는 뭐 이미 상당수가 끝나가지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3건이 있고요. 뭐 혐의로는 뭐 8건인가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재판 뭐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시 기소가 지금 빠르면 뭐 다음 주에 기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로 또 하나의 재판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럼 재판 자체가 4개가 됩니다. 예. 중앙지법에 3개, 수원지법에 하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수원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대표직을 겸무하면서 재판 4개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재판 리스크 대단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 뭐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그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재판이 끝나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사실 이 재판 4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 정말 본인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을 빨리 끝낼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활로가 훨씬 더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아요. 재판을 계속 제가 보기에는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4개의 재판 모두에서 무죄를 확신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관측을 하고 의견입니다. 있습니다. 예. 자, 뭐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선고 결과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쌍방울의 지금 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공범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아니 같은 공범인데 누구는 9년 6개월 나오고 누구는 집행유예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계속 언급되었던 술자리 그 회유 그리고 전직 어떤 변호사들에 대한 회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가지고 회유를 했기 때문에 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도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다시 제대로 입장을 바로 잡아서 검찰에게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중형이 나왔다고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팀에 대해서 특별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제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민주당에서 수원지검이라든지 구치소라든지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진실을 알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의 무게감이 낮아지고 또 특검하면 국민들도 피로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면 지금 현재 수원지검의 수사팀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같은 공범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냐 이런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회유와 겁박 이런 진술 조작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상 그 연어 술판 의혹으로 해서 떠들썩하고 굉장히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그에 관한 여러 논쟁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뭐 회유와 조작이 있었고 연어회로 회유를 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간과 장소,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믿을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김성태 회장의 경우는 연어 술판이 있었습니까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것이 상식적이고 어느 것이 비상식적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라고 한 건데 자, 일부에서는 너무 특검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검사한 수사를 또 특검을 통해서 또 수사하는 게 결국엔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뭐 일각에서는 무리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조명을 많이 받은 사건이고 그 수사 상황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왜 민주당이 이 국면에 갑자기 멀쩡히 잘 되고 있는 수사에 제동을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뭔가 회유하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연어술판이라던가 아니면 전관 변호사를 통한 뭔가 회유와 협박이 검찰 측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북 송금이 있었냐 없었냐 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이걸 알았느냐가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몸통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대표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했다. 이 진술이 검찰 측에선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뭔가 중간에서 회의와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결국 뭔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결국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하는 야권 탄압 수사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뭔가 이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권 탄압 수사 이 단어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특검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국민 피로도 높아진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게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방탄특검법 발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직격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검찰 수사가 문제라면 특검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저는 뭐 그런 그 일반론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재판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0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1년 8개월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동안에 이 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심리를 했습니다. 요새는 과거와 달리요. 만약에 저 피고인이든 누가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법정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사는 처음부터 이 과정을 끝까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걸 보고했습니다라는 거를 법정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걸 뒤집고 또 뭐 법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뭐 그 후에 기피 신청 당하고 이런 것까지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그 기소를 했다면 그 판사가 처음부터 20개월 동안 그럼 계속 검찰에 속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얘기하는 조작의 증거를 지금 그 일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번에 판사가 그 판결문에도 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에 대해서 그게 사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까지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뭐 전 뭐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판사가 20개월간 그 지금 지켜보고 재판한 거를 뭐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SNS가 또 눈에 띕니다. 조국 대표는 이 정치권이 들썩였던 어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망중한을 즐겼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자 일단 어떤 속내일까요? 뭐 사실 조국 대표야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도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내용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면 당연히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에게도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어찌 됐든 본인은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이건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조국 대표의 정치 행보 여기에도 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야당 대표가 모두 이렇게 큰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지만 뭐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조국 대표가 사실 더 급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이제 3심까지 과연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기간 내에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심 나오기까지 어떤 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는 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2심에서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그 막다른 골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때문에 오히려 뭐 망중한을 즐기느니 뭐 에스프레소 금요일 오후 이런 것들을 SNS에 게재하면서 한 10여 가지 정도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오히려 겉으로 여유 있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결코 만만치 않다. 시한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전 위원장이 지금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서 좀 겨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실패했던 그 선거 전략인 이른바 2조 심판론 시즌2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 사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선택적 정의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SNS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글을 쓰거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거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의 말을 얻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나 특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국면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대치됐던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여당의 정치인이라고 하신다면 전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언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런 글은 사실 뭐 벌써부터 대선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듯 해보여서 그렇게 유효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논란에 친문계 인사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데요. 윤 의원은 순수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해서 일단 이 계산이 나온 건가요? 일단요, 그 운송료라든지 보관료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져 보면은 105만 원인데 사실 제가 이제 항공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이러한 총액 나누기, 뭐 인원수 나누기, 뭐 냈기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항공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0만 원에 대해서 사람 수로 나누면 벌써 한 50명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0명이면 우리 일반 기내식만 가더라도 A 코스, B 코스가 있어요. 근데 누가 다 50개를 A를 먹을지 B를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0명이면 예를 들어서 최소 80인분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200만 원에서 80인분을 나누고 그것도 4개로 나누면 사실 뭐 2,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소모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윤건영 의원에게 이 전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의 기내식 비용 이런 비용 전발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초에 이 문제가 나왔던 본질은 초청장이 없었는데 억지 춘향으로 간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청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장 나오니까 초청장이 일주일 전에 급하게 온 것이다. 이게 또 옆구리를 찌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초청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억지로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 초청장 내용도 도종환 장관이 어제 공개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클리어하게 오면은 극진히 환대하리라. 그리고 총리가 직접 국빈 대우를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이야기도 이따가 다시 짚어볼 텐데 일단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또 자비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도종환 장관이 초청이 되었고 또 이미 초청장은 9월 24일에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추후에 10월 26일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비 4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것이죠. 당초 2,500여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것을 예비비 4억이 들어가서 이제 국고가 낭비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이제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관여를 하지 우리는 관여한 것이 없다. 청와대는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비비를 4억 정도 만들어서 이것을 사흘 만에 결정하게 됐을 때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추인을 해줬으니까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거기에서 그 추인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예비비 4억 정도가 충당되게 된 이런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셀프 초청이다 또 아니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도종환 전 장관은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인도 정부의 옆구리를 찔러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해명으로 애초 김 여사 초청 계획이 없었다는 점과 인도 정부의 옆구리를 찔러 초청장을
받은 정황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인도 정부에 영부인 방문 입장을 전달하고 초청을 유도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 대표단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은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은 이건 의미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2018년 10월 26일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건 11월 4일입니다. 예. 그로부터 한 일주일여 뒤죠. 자,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서 대통령 부인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뭐 한 달, 예를 들어서 도종환 장관의 인도 방문이 확정된 게 10월 5일입니다. 한 달 전이죠.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그 외국 방문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초청장을 발부해서 서둘러서 그로부터 며칠 내로 예비비 타가지고 바로 간다. 이런 거는 거의 그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당시에 그 신봉길 주 인도대사의 그 TV조선과 인터뷰의 증언을 보면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먼저 검토한 쪽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도에서는 검토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먼저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26일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은 왔어요. 그러면 옆구리 찔러서 초청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주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종환 장관으로 확정된 인도 방문단이 10월 5일에 자, 10월 26일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오기 그 중간 한 20일 동안에 도대체 우리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옆구리를 찔러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요, 그 도종환 전 장관을 초청한 사람은 인도 그 UP주의 지방 정부의 차관입니다. 관광 차관. 그러니까 제가 인도 정부의 직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로 따지면 경기도청의 관광국장인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사람은 인도의 모디 총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낸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 설명에 의하면 최초에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와달라고 했는데 4개월 만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위급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총리를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가 10월에 있고 11월에 예산 국회가 있으니까 총리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민한 게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부인도 왜 그랬냐? 아니 2000년 전에 아유타국의 공주가 우리 가야 김수로 왕에게 시집으로 와서 여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우리가 영부인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찬성을 하고 적극 환영하겠다라고 해서 모디 총리가 극빈 대우를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빈 대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민항기 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공군 2호기를 띄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면이 있고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부인의 외교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도종환 장관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 방금 강설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진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문 대통령이나 혹은 그 영부인이 오시기를 원하고 주정부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오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인데 아니 그 둘 사이에 그 정도로 단절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문체부에서 외교부에 10월 5일자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항기를 이용해서 도종환 장관 및 그 수행원 한 2명 정도가 가게 되는 그 일정까지가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26일에 이렇게 다른 그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전용기까지도 이용해서 가게 되었다면 그 자체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김정숙 여사께서 당시에 인도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모디 총리께서 직접 그 초대를 하셨다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뭐 초대 자체가 없었고 뭐 인도에 재차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 뭐 옆구리 찔러서 받을 수 있는 초청장인지도 제가 좀 의문입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디왈리 축제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 그 축제 굉장히 큰 축제에 와달라. 그다음에 허응우 기념공원 이 행사에도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 4개월 간격으로 똑같은 나라에 방문하는 건 굉장히 무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검토가 됐던 거고, 저는 그 여당 측에서 이제 비판을 하실 때 처음에는 뭐 초청장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초청장이 있다라고 이제 초청장을 또 보여드리니까 뭐 이거는 뭐 옆구리 찔러서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여야의 정치 공방이기 이전에 저는 인도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총리께서 그런 막말로 영부인께서 정말 해외여행을 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전용기를 타고 갈 수가 있냐라는 것도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왜 총리가 만나주십니까? 그리고 왜 가서 영부인께서 연설하신 게 인도 전역에 왜 생중계가 되죠? 그냥 외유성으로 해외에 놀러 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을 잡는 건 결국 전 정부에 대한 치졸한 공격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정부에 네,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2018년 7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11월에 이 디왈리 축제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4개월 뒤에 또 오는 게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일단락 된 겁니다. 7월에. 일단락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제 검토한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렇게 검토하다가 10월 5일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7월에 뭐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게 11월까지 유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저희가 기내식부터 이 초청장까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공식으로 뭐 대응하지 않겠다, 무응답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조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친명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사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보지 않고는 조금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인사였던 핵심 인물이었던 뭐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이러한 공세에 저희가 또 공세를 민주당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게 안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국민들 보기에 너무 정쟁으로만 이어진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 있는 친문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세를 막으려면 오히려 진실을 더 규명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묵은 논쟁이고, 사실 2018년 당시로부터 왜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휘장을 두르고 인도를 단독 방문했었어야만 했나라는 문제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문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발간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다시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밝힐 것이 있다면 밝힐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일만 석유를 둘러싼 이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발표됐고, 이런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회사 액트지오의 고문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 동해에 석유나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7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20%의 성공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이라면서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아브레우 고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 유망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전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어제 보니까 많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질문 부분에 관해서도 아브레우 고문이 이제 일종의 리스크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능성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이제 가능성이 20%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80%가 실패할 확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그 유전 탐사에서 20%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실제 시추를 해서 석유가 막 콸콸 쏟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이라든가
저 북해 뭐 브렌트유라는 뭐 이런 것들 북해산 그 유전 개발 뭐 이런 것도 보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장차 기대치 같은 것들 때문에 시추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를 하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20%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 국가 돈을 들여서 시추를 시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아브레우 고문의 저는 그 설명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전문가들도요, 20%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거든요. 일단 그런데 아브레우 고문은 이 리스크라는 말은 계속 여지를 좀 남기기는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이요. 이 시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다만 국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발표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도 미심쩍은 면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검증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반대하는 것이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 아브레흐 고문이 했던 기자회견을 짧게 세 문장으로 줄이면 예. 석유가스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리스크다. 그리고 실제 석유가스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 쉬운 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매우 높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80%는 어려운 거죠, 가능성이. 그리고 가이아나 광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이아나 광구는 어쨌든 간에 석유가 있고 이것을 생산에 성공을 했고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증명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이제 1단계 그것도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그리고 호주에 있는 어떤 유망한 회사는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하다가 포기하고 철수를 한 상태인데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성공 가능성이 20%가 있는데 그게 업계에서 매우 높으니까 우리 해봐야 한다. 좋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차분하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과정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능성이 업계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평가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설명과 설득을 통한 어떤 국정 브리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주가 오르는 듯이 얘기를 하듯이 뭐 삼성 시총의 5배다. 그리고 뭐 110억 배럴, 가이아나보다 110억 배럴보다 더 높은 140억 배럴이다. 얼마가 이게 성공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이미 석유가 난 거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침착하게 또 장관 수준에서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을 안정시켜야지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돼서 성공한 것처럼 선동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이 발표가 나와서 이 아브레우 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액트시오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 논란이 된 회사 주소는 자신의 자택 주소가 맞고 또 컨설팅 기반 전문 회사의 특성상 재택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혹이 해소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한 설명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레우 박사의 전문성이 있느냐, 충분한 경력을 갖췄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저도 그래서 그 액트지오사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 위치는 휴스턴,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앞에 대문 문구로 이제 걸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탐사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특히 이분이 그 라이스 대학이라는 미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대학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또 엑슨 모빌이라는 회사에서 지질 관련 팀장을 28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가이아나 그 가스 광구에 있어서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성은 인정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면 번듯한 사옥이 있고 사원들이 많고 좀 대규모 이런 것을 기대하다가 자택 주소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이런 전문 컨설팅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꼭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전문성과 경력 면에서는 충분히 그 어떤 확인이 된 분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브레우 대표의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는 엑손모빌에서 고위 임원으로 은퇴를 한 뒤에 전 세계 심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업체가 조금 소규모고 그래서 좀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일단 뭐 회사가 소위 말해 번듯하지 않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뭐 가정집을 이제 그런 회사로 사진들이 해놨다. 이런 나왔죠. 게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몇 천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이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추 한 번 할 때 구멍 한 번 뚫을 때 1,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확률상 봤을 때 최소 5개는 뚫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한 회사가 어디냐를 따져보는 건 국민상식선에서 전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이런 것도 드러나는 거죠. 이 앞서서 잠깐 강성필 위원장님께서 그 호주의 회사,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드사이드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외국의 석유 회사로 유일하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탐사를 계속 같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액트지오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장래성이 없는 광구에서 철수한다라고 이제 공공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 장래성이 없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에 우리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정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탐사를 했던 이 호주의 기업은 발을 뺐는데 소위 말해 액트지오가 그 뒤에 한국석유공사의 의뢰를 받고 1년여 만에 갑자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호주 회사 철수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에서는 뭐 구조조정 얘기도 구조조정, 있지요. 그러니까 네네. 경영상의 이유로 뭐 철수를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하신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지금 국민들께 브리핑을 한 거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드사이드라는 기업과의 입장 차이가 나는 것도 뭐 아무리 경영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팩트는 경제성을 어쨌든 따져봐야 된다라는 지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 성공률이 나오면 국가 경사라고 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뜨거운 논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정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도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 엑손모빌이라는 데가 이제 시추를 하는데 그 2014년인가 제 기억에는 그때 실패했는데 실패하고서 이제 쉘이라는 데가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려 35개 석유 회사들한테 컨소시엄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단 2개만 응했습니다. 33개가 그거 가망성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다 발을 뺐거든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판단의 문제는 숫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뭐 장래성이 없다. 그건 우드사이드의 판단이고 사실은 우드사이드가 그 BHP라는 뭐 석유 회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조정을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같은 그냥 무슨 평론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민주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서 좀 국회에서 정말 건설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의 그 대표가 와서 아니 이런 식으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는 거 처음 보다. 이건 사실 창피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쟁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영일만 유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지지율만의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일만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경제 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발표로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정책 브리핑을 하신 것이 맞느냐 이제 여부와 이게 연관되어지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주가가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출렁인 것은 사실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차피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 공방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전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추후에 석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추 작업을 통해서만 그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100%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정치 공방화해서 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느냐 이런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상당한 국고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정부도 이를 추진해서 결과야 어떻든 간에 한번 해볼 것이냐 안 해볼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판가름을 해야지 이것을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쟁으로 가는 건 옳지는 않지만 의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또 한 언론 매체 취재 결과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아브레오 박사가 경력이나 능력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훌륭하더라고요. 권위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임원을 하시는 분이 은퇴하고 나와서 1인 기업을 차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역량이 삼성에 있을 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다른 업계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근데 저희 민주당은요.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검증을 철저하게 좀 해보자. 시간을 가지고. 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아니 석유가 10,000원어치밖에 없는데 1,000만 원 들어서 시추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 이게 정쟁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